1945년 여름 400만 인구의 도시는 제대로 작동하는 경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베를린의 공장들은 폐허가 되었고 그 은행들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라이스마르크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법정 통화였으나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들이 수치를 거부했기에 거의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6년 동안 돈을 찍어내는 것을 목격했고 정부의 약속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그해 7월까지 베를린에는 두 곳의 노천 시장이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는 티어가르텐에, 하나는 알렉산더 광장에 있었습니다. 이 시장들은 미군과 영국군이 도착하자마자 열렸습니다. 어떤 정부도 이를 만들지 않았고 어떤 관료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다른 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이 항상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이 시장들에서 여러분은 모피코트를 감자로, 램프를 식용유로 또는 백과사전 한 세트를 구두 한 켤레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기자 조얼 사이어는 1915년 7월 28일 더 뉴요커 지에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담배 수분계들이 한 갑이 300 라이히스마르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환율로 담배 한 개비의 가치는 1년 전 50달러에서 2달러 사이였습니다. 비교를 위해 미 육군 PX에서 미국 담배 한 갑의 가격은 단 5센트였습니다. 그 가격 차이는 암시장의 전체 이야기를 단 하나의 숫자로 말하여 줍니다. 전후 독일의 공식적인 역사는 재건, 마셜 플랜, 화폐 개혁, 그리고 연합군 군정이 황폐해진 국가의 질서를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문서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난 1945년 5월부터 독일 마르크가 마침내 라이스마르크를 대체하고 병행 경제가 하룻밤 사이에 붕괴한 1948년 6월 사이에 독일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허가 없이, 정부의 감독 없이,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시장 작동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어떤 기관도 없이 제2의 경제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제2의 경제는 공식 경제보다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현상을 확인해 준 학술 논문은 독일에 대해 쓰인 것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 대해 쓰였습니다. 그것은 티어가르텐 시장이 열린 지 불과 몇 달 후인 1945년 가을에 출판되었습니다. A. 레드퍼드 랏포드는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 교육을 받은 영국군 장교로 1942년 북아프리카에서 포로로 잡혀 전쟁의 나머지를 바이에른 남부의 포로 수용소인 스타라그 7A 스타락 7의대에서 보냈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그는 경제학자들이 좀처럼 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경제가 무에서 실시간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의 논문 포로 수용소의 경제 조직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a POW Camp 1945년 11월 이코노미카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20세기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제학 논문 중 하나가 되었는데 레드퍼드가 기록한 것이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확증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들은 식량, 의복, 담배가 든 적십자 구호품을 받았습니다. 구호품은 완전히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포로는 더 많이 받았고 어떤 포로는 덜 받았습니다. 거의 즉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커피를 싫어하는 포로는 자신의 배급량을 커피를 원하는 사람과 바꿨고 비흡연자는 담배를 초콜릿과 바꿨습니다. 몇 주 안에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몇 달 안에 막세는 기본적인 가격표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수용소의 기본 통화로 부상한 담배 단위로 표시된 모든 거래 가능 품목의 시세가 나열되었습니다. 레드퍼드는 논문에서 담배가 화폐의 기본 요건인 균질성, 휴대성, 분할 가능성, 그리고 담배를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 비흡연자들조차 널리 원한다는 점을 충족했기에 회계 단위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담배를 통화로 결정하지 않았고 어떤 위원회도 환율을 투표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출현한 이유는 거래하지 않는 대안이 모두에게 더 나쁜 결과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생존이었고
그것이 만들어낸 제도는 기능적으로 완전한 경제였습니다. 레드퍼드의 관찰은 구체적이고 문서화되었습니다. 수용소 경제는 국가나 중앙은행, 법적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교환의 자유를 필요로 했습니다. 티어가르텐의 독일인들도 정확히 같은 필요와 정확히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후 독일에 발달한 이 규모는 미군 점령 기록과 전후 독일 경제 학술 연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6개월 뒤인 1935년 11월경 암시장은 독일 식량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1936년 6월까지 그 수치는 일부 품목에서 50%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변두리가 아니라 절반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라이스마르크의 고정 가격이 실제 투입 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에 이에 적응했습니다. 기업들은 구매자들에게 공식 가격 외에 현물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 회사는 교체 장비를 살 수 없는 라이스마르크가 아니라 그 대가로 석탄을 원했습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을 현물로 지급했습니다. 루르 지방의 탄광 노동자들은 임금의 일부를 실제 석탄으로 받았는데 독일인들은 이 방식을 데프타트 콜레, 데프타트 코레 또는 석탄 수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광부들은 그 석탄을 시장에서 식량, 의복, 의약품과 교환했습니다. 문서화된 일부 사례에서 그들의 연금 또한 부분적으로 석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물물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장난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통화를 우회하면서도 고용, 생산, 배송이라는 법적 구조 내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정교한 상품 기반 보상 체계였습니다. 1946년 5월 미군 점령 지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8%가 농부로부터 직접 식량을 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골로 여행한다고 답했습니다. 도시 거주자들은 책, 램프, 주방, 솥, 도자기 등 가지고 있는 휴대용 귀중품을 무엇이든 챙겨 기차를 타고 농촌 공동체로 가서 가재 도구를 감자와 밀가루로 바꿨습니다. 농부들은 라이스마르크를 거부했지만 다른 것은 거의 무엇이든 받았습니다. 티어가르텐과 알렉산더 광장의 시장은 기차표, 신분증, 의약품, 암시장 콘약, 그리고 담배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장했습니다. 언제나 담배였습니다. 미군들은 군 PX에서 1달러에 산 미국 담배 한 보루가 베를린에서 200달러에 팔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국립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1946년 1월에 OSS 정보보고서는 당시 시세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손목시계 하나는 1000달러에 5센트짜리 초콜릿바 하나는 $200에 군화 한 켤레는 20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군용신문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는 1945년 8월 베를린에 주둔한 33,000명의 미군이 그달에 400만 달러를 집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는데 그들의 총 월급은 1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차액이 바로 암시장이었습니다. 병행 경제는 질서가 회복되었을 때가 아니라 통화가 교체되었을 때 끝났습니다. 1948년 6월 21일 연합국은 독일 마르크를 도입했습니다. 각 독일 시민은 40마르크의 새 화폐를 받았습니다. 옛 라이히스마르크는 거의 즉시 통용이 중단되었고 며칠 만에 작가 도로테아 폰 슈바넨플루이겔 로슨, 도로테아 본 슈바넨플루이겔 러슨은 그녀의 회고록에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통화를 기다리며 창고에 쌓여 있고 생산자들이 매점매석하여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물건들이 갑자기 상점 선반에 나타났습니다. 담배 경제는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병행 경제는 영구적인 공백을 메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망가진 공식 통화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체 통화 사이의 공백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환 수단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순간 비공식적인 대안은 불필요해졌습니다. 이는 누군가 해체를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억에 더 가깝고 독일 이야기에는 없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축을 위해 노력해온 중산층 가족들은 하룻밤 사이에 돈이 계좌 기록에는 존재하지만 생활에 충분한 양을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식 환율은 허구였고 공식 은행 시스템은 그들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응은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퀼메스라는 동네에서 루벤 라베라, 카를로스 데 산조, 카로스 데 산소, 오라시오 코바스, 호라시오 코바스. 세 사람이 1995년부터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23명의 회원으로 바터클럽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각 참여자는 생산자이자 소비자, 즉 프로슈머로서 교환의 장에 무언가를 가져오고 무언가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진료를 제공하고 재봉사는 옷수선을, 농부는 채소를, 정비공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동시에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물물교환의 고전적 장벽인 욕망의 이중적 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럽은 자체적으로 인쇄한 통화를 발행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크레디토 스레디토라고 불렀습니다. 1크레디토는 1페소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크레디토를 벌고 이를 네트워크 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 데 사용했습니다. 은행도 중앙당국도 이자도 없었습니다. 1918년 불황이 심화되면서 클럽은 광역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01년 초에는 아르헨티나 전역에 1,800개의 네트워크 노드가 생겼습니다. 12월에 은행 동결이 닥쳤을 때 클럽은 단순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폭발했습니다. 위기 발생 5개월 뒤인 2002년 5월에는 전국적으로 5,000개의 노드가 운영되었고 200만 명이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과의 연구에서 인용된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학술 자료의 추정치에 따르면 2002년 중반까지 모든 형태의 바터클럽 참여자는 피크타임의 400만 명에서 600만 명 사이였습니다. 창립자 중 한 명인 루벤 라베라는 2001년 10월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위기로 인해 빈곤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사회 안전망을 찾지 못하자 클럽은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회원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제공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절박한 필요의 압박 속에 완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는 대안을 막기 위해 연대감에서 내린 그 결정이 바로 시스템을 죽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크레디토는 실물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각 구성원이 인출한 만큼 비례하여 기여할 것이라는 네트워크의 집단적 합의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시스템에 유입되었고 그들 중 다수는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정으로 절박한 상태였을 때 균형은 깨졌습니다. 신규 회원들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생산 없이 50크레디토의 시작 대출을 받았습니다. 통화 공급은 팽창했고 초기 소규모 클럽을 지배했던 신뢰는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위조 화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네트워크가 자체적인 크레디토 변형을 인쇄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발행했습니다. 2002년 중반까지 병행 통화는 자체적인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습니다. 초기 베르날 네트워크의 새 창립자는 체포되어 불법 화폐 제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체포와 통화 붕괴가 겹치면서 실험은 끝났습니다. 2002년 말까지 클럽은 확장되었던 것만큼 빠르게 수축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50만 명에게 실업보험을 확대하여 크레디토 대신 페소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병행 통화는 기능을 잃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루에케 네트워크는 규모가 작고 지역적이며 서로를 알고 기여와 인출을 감시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강한 사회적 유대가 유지되는 곳에서 성공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가 기능할 수 있는 지점을 넘어 확장되었을 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실행이 잘못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병행 경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문서화된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포렌식 기록은 병행 경제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보여줄까요? 독일과 아르헨티나 모두에서 작동한 첫 번째 메커니즘은 기술의 즉각적인 통화화였습니다. 전후 베를린에서 열쇠, 수리공은 폭격으로 열쇠를 잃어버린 이웃의 문을 열어주고 그 대가로 감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봉사는 담배를 받고 옷을 수선해 줄 수 있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트루에케 네트워크의 의사는 크레디토를 받고 진료를 제공한 뒤 그 크레디토를 시장의 바로 옆 채소 가판대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두 경우의 메커니즘은 동일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 망가진 공식 시스템 밖에서 경제 참여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채널이 조사한 모든 화폐 위기에서 문서화된 기록이 확인해 주는 바입니다. 인적 자본, 즉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는 능력은 몰수될 수 없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활용하는데 어떤 기관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자산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상품 화폐, 특히 화폐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의 사용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담배가 성공한 이유는 그것이 균질하고 휴대 가능하며 분할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한 갭이 5갭이 또는 한 갑으로 쪼갤 수 있었습니다. 루르의 석탄이 부분 임금으로 작동한 이유는 그 난방 가치를 측정할 수 있고 식품에 대한 환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오늘날 공식 통화를 신뢰할 수 없는 곳이면 어디든 적용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 통화로 기능하는 상품은 널리 원하고 물리적으로 균질하며 위조의 저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1945년 독일에서는 그것이 미국 담배였습니다. 레드퍼드가 기록한 수용소에서도 그것은 담배였는데 특히 공장에서 말아 나온 담배였습니다. 손으로 만 담배는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균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균질성은 선호도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트루에케 이야기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병행 경제는 위기 이전에 서로를 아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소규모로 구축된 경제입니다. 퀼메스 클럽은 2001년 이전까지 6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창립 멤버들은 은행 동결로 시스템이 필수적이 되기 전까지 수백 건의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클럽은 신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작동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누구든 받아들이고 규율 없이 크레디토를 발행한 클럽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현대적 비유는 불편하지만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서로의 기술을 알고 서로의 말을 신뢰하며 이미 비공식적 교환의 역사가 있는 이웃입니다. 그런 이웃은 위기 상황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위기 자체보다 앞서 존재하는 기능적인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전에 이를 구축한 사람들이 바로 병행 경제가 살아남는 버전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사회 단체 가입, 이웃에게 알려진 기술 또는 지역 사람들과의 상호 교환 이력, 이것들은 극단적인 생존주의자의 의미에서의 생존 준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2001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작동했던 미리 구축된 트루에케 노드들과 문서상으로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들입니다. 역사적 기록이 요구하는 마무리 관찰은 이것입니다. 이 시기를 다루는 모든 경제학 교과서는 1948년 6월의 화폐 개혁을 독일을 고친 사건으로 집중 조명합니다. 독일 마르크가 라이스마르크를 대체했고 가격이 안정되었으며 물자가 나타났고 경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과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1945년 5월부터 1948년 6월 사이의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누군가는 도시를 먹여 살렸습니다. 누군가는 담배 한 갑을 300 라이히스마르크의 가치로, 모피코트를 감자 한 자루의 가치로 만드는 환율을 협상했습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노천 창고를 조직했고 가격표를 유지했으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공급망을 유지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은행도 아니었습니다.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제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 시스템이 멈췄을 때 그 대안이 혼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이해했던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안은 더 작게 무언가를 만들어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존과 자발적 질서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우리가 의존하는 시스템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공식적인 서사 아래에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밝혀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기 시작하세요. 숨겨진 역사의 다음 보물 창고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